안녕하세요, 지친 여행자 여러분. 역사의 따뜻한 품 안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특별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몇 시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차분하고 몰입감 있는 과거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간 속 미래의 모험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 세상의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도록 하면서 고대 로마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일상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목격하기 위해서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변혁의 의식이 시작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로마의 7 언덕 위로 첫 새벽빛이 스며들어 대리석 기둥들 사이로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이미 생기 넘치는 조용한 에너지로 활기차게 깨어나기 시작한 자갈길 위로 새우며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부드러운 수채화가 살아나는 것처럼 펼쳐지는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공기에는 새벽의 상쾌한 시원함이 감돌고 멀리 있는 오븐에서 구워지는 빵의 은은한 향기와 자연광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꺼져가는 올리브 오일 등불의 은은한 향기가 어우러집니다. 도시의 동쪽 지역에서는 우아한 도무스 저택들이 깔끔한 줄을 이루어 서 있고 셔터들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하여 정교하게 손질된 울타리에 여전히 이슬이 맺혀 있고 작은 분수들이 끊임없는 선율을 흘려보내는 정원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은 서기 1세기의 로마입니다. 언덕 위 작은 정착지에서 브리튼부터 이집트까지 스페인부터 시리아까지 뻗어있는 대제국의 뛰는 심장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한 아침 순간들에 포럼이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과 속주들의 운명을 논하는 원로원 의원들로 북적이기 전에 로마는 거의 친밀하고 거의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웅장한 대리석 건물들과 높이 솟은 수도교들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리듬과 함께 숨쉬는 것 같습니다. 인트로엔드 마치 출근 시간 전에 강남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낮에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 기념물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사적인 아침 일상에서는 다정한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친밀한 분위기는 곧 훨씬 더 의미 깊은 무언가의 자리를 내어줄 예정이었습니다. 팔라티노 언덕과 아벤티노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특별한 한 도무스에서 한 가정이 우리 현대인의 눈에는 친근하면서도 놀랍도록 이국적으로 보일 방식으로 활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집의 주인인 마르쿠스 플라비우스 안토니우스라는 남자가 잠자리에서 나른하게 몸을 뻗으며 그의 침실 큐비큘룸에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시원한 아침 공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리비아는 이미 일어나서 개인 정원 안뜰로 이동하여 가정신들에게 바쳐진 작은 제단을 돌보며 향 한 줌을 바치고 하루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 아래 대리석 타일에 매끄럽고 시원한 감촉을 느끼면서 완전히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인의 삶에서 숨쉬는 것만큼이나 필수적이 된 의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계층을 넘나들며 시민, 해방노예, 심지어 노예까지도 정화와 휴식, 공동체의 공유된 경험 속에서 하나로 만드는 일상의 의례 말입니다. 삼성 임원부터 지하철 직원까지 서울시의 모든 사람이 같은 일상 의식과 공간, 그리고 같은 인간적 취약함을 공유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 로마 목욕탕이 상징하는 바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진정한 사회적 평등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발견할 것은 단순히 고대 배관이나 로마 공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업적들이 확실히 놀랍긴 했지만 말이죠. 이것은 한 문명이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던 무언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국의 운명을 형성할 만큼 강력한 일상의식을 말입니다. 로마 목욕 시스템은 단순히 깨끗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에 관한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의식 자체가 펼쳐지는 것을 목격해야 합니다. 마르쿠스가 아침 루틴을 시작하면서 로마 수도교라는 공학의 경위를 통해 수십 마일을 여행해온 물로 채워진 청동 세면대에서 얼굴과 손을 씻을 때 그는 제국 전체의 수백만 다른 로마인들과 자신을 연결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드리아누스 성벽에 얼어붙은 변경,
지역부터 북아프리카의 태양에 그을린 도시들까지 로마 시민들은 같은 기대감으로 공중 목욕탕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같은 조용한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소셜미디어 버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만 피드를 스크롤하는 대신 로마인들은 말 그대로 그들 문명에 공유된 경험에 자신을 몰입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 햇살이 더욱 강해져서 도무스 아트리움의 열린 지붕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신들과 영웅들, 승리와 축하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복잡한 모자이크 바닥들을 비춥니다. 집안 노예들이 복도를 조용히 다니며 그들의 샌들이 돌 위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을 만들어내며 각자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요리사는 이미 부엌에서 하루 식사를 준비하느라 일하고 있고 다른 이들은 가정의 다양한 필요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들 사이에서도 공기 중에 기대감이 감돕니다. 로마 목욕 시스템이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장벽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당히 줄어드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는 현대인이 중요한 행사를 위한 완벽한 옷차림을 선택하는 세심함으로 목욕 용품들을 선택합니다. 기름과 때를 긁어내기 위한 청동 스트릿길, 장미, 라벤더 또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가져온 향신료로 만든 귀중한 오일이 담긴 작은 병들,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난 리넨 수건들은 편안함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문명화된 삶의 필수 요소임을 아는 숙련된 장인들의 손으로 짜여진 것이다. 이러한 물건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로마인들이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일상적 변화의 도구들인 것이다. 밖의 거리에는 깨어나는 도시의 부드러운 소리들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돌 위를 굴러가는 수레바퀴 소리,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대화, 공공분수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로마는 물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물로 지탱되며 물에 대한 지배력으로 정의되는 도시이다. 로마인들은 단순히 영토와 민족만을 정복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연의 힘 자체를 정복하여 강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굽히고 정교하게 설계된 관계시설로 사막을 꽃피우게 만들었다. 로마인들은 단순히 영토와 민족만을 정복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연의 힘 자체를 정복하여 강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굽히고 정교하게 설계된 관계시설로 사막을 꽃피우게 만들었다. 마르쿠스가 따스해지는 아침 공기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그의 발길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건물 단지를 향한다. 평범한 목욕탕이 아니라 로마 공학과 도시 계획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거대한 공중 목욕탕인 테르마이 중 하나로 향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도서관과 체육관, 정원과 강당, 상점과 식당을 포함하는 그 자체로 완전한 세계이다. 그것들은 도시 안의 도시이며 로마 시민이 육체적, 지적, 사회적 성취를 추구하며 하루 종일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목욕탕까지 가는 길 자체가 하나의 순례 여행이며 가족과 가사의 사적인 세계에서 시민권과 공동체의 공적인 세계로 향하는 전환의 시간이다. 마르쿠스는 제사장들이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신전들을 지나간다. 그들의 목소리는 살아있는 자를 신들과 신들을 일상의 리듬과 연결하는 고대의 기도로 광장을 가로질러 전해진다. 그는 상인들이 예술적 정밀함으로 상품을 배치하는 시장을 지나간다. 과일과 채소, 도자기와 직물, 향신료와 보석의 진열은 상업을 일종의 시각적 시로 바꾼다.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향하며 같은 조용한 기대감을 공유하는 다른 로마인들의 모습이 마르쿠스에게 특별한 종류의 기쁨을 안겨준다. 나이가 주는 품위와 위엄으로 걸어가는 노인들, 자신들을 기다리는 모험에 대해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 법이나 관습보다 강한 유대로 무리를 이루어 함께 움직이는 가족들, 모든 계층의 로마인들이 인간이 된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말해주는 일상적, 의식에 대한 공유된 헌신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현대 서울의 아침 출근길을 상상해보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대신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며 재생과 소통에 대한 같은 기대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목욕탕이 이제 신들 자신의 환상처럼 그들 앞에 솟아오른다. 거대한 벽과 치솟는 돔이 아침 햇살을 잡아내고 반사하여 전체 구조물이 내부의 불꽃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것은 건축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가시화된 문명이며 몸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봉사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
실용적 지혜와 결합된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적 비전이다. 아침, 햇살이 대리석 기둥 사이로 스며들어 이 일상의 변화를 위한 신전 입구를 비추면서 마르쿠스는 그 친숙한 가슴 뜀을 느낀다. 평범한 세상에서 마법적이고 변화를 가져다주는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그 특별한 순간의 감정을,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시작된다. 일상과 비일상 사이의 문턱에서, 사적인 자아와 공적인 시민 사이에서, 단순히 깨끗한 것과 완전히 정화된 것 사이에서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나체가 평등이 되며, 목욕이라는 단순한 행위가 우리를 영광스럽고 완전하게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것의 축하가 되는 세계에 들어가려 한다. 우리 샌들 아래에 먼지 길은 우리가 앞에 있는 웅장한 건물 단지를 향해 계속 다가가면서 걸음마다 더 따뜻해진다. 마치 이 거리에서도 테르마이의 거대한 벽에서 발산되는 부드러운 열기처럼 공기 중에 쌓이는 기대감을 거의 느낄 수 있다. 타는 나무와 향기로운 오일의 냄새가 완전히 다른 무언가와 섞인다. 도시의 사회적 맥동이 주는 독특한 에너지. 잠시 이 장면을 나와 함께 상상해보라. 길의 마지막 구비를 돌면서 카라칼라 욕장의 완전한 웅장함이 신들 자신의 환상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우리의 현대 건축가들을 부러움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 로마 공학 천재성과 사회적 세련됨의 기념비이다. 벽들은 위로 뻗어 있으며 10층 건물만큼 높이 솟아오르고 18세기가 넘는 시간을 견뎌낸 벽돌과 콘크리트로 건설되어 있다. 하지만 역사의 이 순간에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곳은 단순히 깨끗해지는 곳이 아니었다. 아니다.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것은 로마 사회 생활의 심장박동하는 중심지였으며, 황제와 노예, 원로원 의원과 상점 주인이 모두 같은 신성한 목욕 의식을 공유하는 곳이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그런 수준의 사회 민주주의를 상상해보라.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재벌 회장과 중소기업 사장들이 같은 탈의실, 같은 수영장을 공유하며 완전히 벗은 채로 똑같이 취약한 상태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것이 로마 목욕탕에서 매일 일어났던 사회적 평등화의 종류이다. 마르쿠스가 이 문들에 다가가며 경험했을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먼저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조용한 속삭임이 아니라 인간 활동의 웅장한 교향곡입니다. 복합 건물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물이 튀는 소리, 마사지 오일이 피부에 발라지는 리드미컬한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경으로 수십 가지 언어로 벌어지는 수많은 대화의 끊임없는 웅성거림. 로마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알려진 전 세계의 교차로였습니다. 건축 자체가 놀라운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저 거대한 아치형 창문들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엔지니어들이 수년간 연구할 만한 혁신적인 난방과 조명 시스템입니다. 로마인들은 전선 하나 없이 완벽한 기후 제어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빈 벽을 통해 흘러다니고 가열된 바닥이 아래에서 전체 복합 건물을 따뜻하게 했으며, 저 창문들의 위치는 수학적 정밀함으로 햇빛을 포착하고 집중시켰습니다. 마르쿠스가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는 매번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인간 공학 성취의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칼다리움이라고 불렸던 주요 목욕홀은 대부분의 현대 쇼핑몰보다 넓은 지역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천장이 머리 위로 치솟아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1000년 이상 다시 따라잡을 수 없었던 공학 원리로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매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치나 로마의 부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 문명 자체에 대한 로마의 개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로마인들에게 매일의 목욕 의식은 단순히 개인 위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관한 것이었고, 진정으로 인간다운 것, 진정으로 문명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 새롭게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입구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칼리아 출신 상인 루키우스가 있는데, 그의 여행으로 먼지가 묻은 옷이 수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수백 마일을 여행해온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그 옆에는 원로원 의원의 아내인 클라우디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의 비단 스톨라와 금 장신구가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해방된 그리스 노예에서 성공한 교사가 된 디미트리오스입니다. 그의 단순하지만 깨끗한 튜니카가 로마 사회에서의 그의 새로운 지위를 말해줍니다. 제게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하나의 건물 복합체가 한 번에 최대 1600명의 목욕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600명이 모두 같은 정교한 사회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600명이 모두 같은 정교한 사회적 의식에 참여합니다. 물류만으로도 현대의 이벤트 기획자들에게 도전이 될 텐데 로마인들은 그것을 매일 해마다 손쉽게 해냈습니다. 입구 자체가 심리적 공학의 걸작입니다. 저 거대한 청동문들 각각이 대부분 사람들의 연간 소득보다 비싼 것들은 단순한 장벽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선언문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신성하고 특별하고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다가가면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걸음이 느려지고 자세가 곧아지고 마음이 중요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성당에 들어가거나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 서 있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입니다. 일상적인 경험보다 더 큰 무언가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순간적인 깨달음 말입니다. 마르쿠스가 문턱에서 멈추는데 여러분도 잠시 그와 함께 멈추기를 바랍니다. 저 문들 뒤에는 고대 생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할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고도 문명에 우연히 발을 들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설계하고 완성하고 이전에 어떤 사회도 성취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내부에서 전해져 오는 열기는 단순한 따뜻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 혁신의 물리적 구현입니다. 우리 발 아래 어딘가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수십만 리터의 물을 완벽한 온도로 유지하는 히포코스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은 너무나 정교해서 일부는 1000년 이상이 지나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개발될 정도입니다. 다른 목욕객들이 입구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역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연스러운 질서가 있지만 그것은 경직되거나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기적이며 함께 펼쳐질 공유된 경험에 대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게르마니아 원정에서 얻은 흉터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 노련한 베테랑이 16살이 넘지 않은 젊은 귀족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이, 경험, 사회적 지위가 모두 독특하게 로마적인 무언가로 어우러집니다. 오후 해가 서쪽 언덕을 향해 지기 시작하고 황금빛이 복합 건물에 정교하게 설계된 환기 시스템에서 새어나오는 증기의 반짝입니다. 이것이 테르메를 위한 완벽한 시간입니다. 하루에 더위가 시원한 저녁 공기에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하면서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정교한 목욕 의식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점점 더 많은 로마인들이 입구에 모이면서 우리 작은 그룹에서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상적인 루틴이 아닙니다. 로마 문명을 그토록 놀랍게 만든 것에 바로 그 핵심으로 향하는 순례입니다. 몇 분 후면 우리는 저 청동문들을 통과하여 공학적 숙련도가 사회적 세련됨과 만나는 세계로 역사가들과 건축가들을 여전히 경외하게 하는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부에서 오는 소리들이 이제 더 뚜렷해집니다. 광대한 홀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들의 메아리, 다양한 풀에서 나는 부드러운 물소리, 그리고 여러분의 팔에 있는 털을 흥분으로 곤두서게 하는 그 밖에 무언가. 청동문을 통과하는 순간 공격은 즉각적이고 무자비합니다. 열기가 용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당신을 강타합니다. 숨을 들이쉬기도 전에 폐에서 숨을 앗아가는 듯한 과열된 공기의 벽입니다. 이곳이 칼다리움, 로마 목욕의 심장부로 온도가 섭씨 60도까지 치솟는 곳입니다. 나는 여기 서서 서기 79년 로마 귀족이 그 첫 순간에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보려 하는데 솔직히 그들이 이것을 견딜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갈망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장면을 저와 함께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루키우스 막시무스, 포럼에서 힘든 하루의 정치적 책략을 마친 부유한 원로원 의원입니다. 지중해 태양으로 인해 토가는 땀에 젖어 있고 대리석 복도를 걸으며 샌들은 먼지투성이가 되었으며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시 진정으로 깨끗해지는 것뿐입니다.
노예에게 소지품을 맡기고 목욕탕에서는 겸손함이 설 자리가 없기에 완전히 옷을 벗고 로마 문명을 정의했던 이 놀라운 의식을 시작합니다. 테피다리움은 말 그대로 준비운동에 불과했지만 이제 칼다리움에 접근하고 있으며 입장하기도 전에 벽에서 발산되는 복사열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 자체가 일렁이며 춤추는 것처럼 보여 현실이 가장자리에서 구부러지는 거의 꿈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모공이 즉시 열리며 마치 몸이 이 고대 의식에 항복하는 것처럼 몇 초 안에 이마, 가슴, 팔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매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에게 고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럭셔리, 문명화된 삶의 정점이었습니다. 부유한 시민들은 여기서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히포코스트 시스템에 의해 아래에서 가열된 대리석 벤치에 앉아 극한의 온도가 몸과 마음에 마법을 부리도록 했습니다. 히포코스트는 우리의 현대 난방 시스템을 부끄럽게 만드는 진정 혁명적인 공학이었습니다. 바닥 아래와 벽 안쪽의 빈 공간 네트워크를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화로에서 나온 뜨거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곳입니다. 노예들은 이 화로의 나무, 숯, 때로는 올리브씨까지 공급하여 현대 사우나가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의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자신도 극한의 열기가 주는 명상적 효과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 열기가 일상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제국을 통치하는 무거운 책임으로 인한 정신적 번뇌까지도 씻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칼다리움에서는 원로원 의원이 상인과 동등해지고 상인이 자유민과 동등해졌습니다. 열기는 위대한 평등화 요소였으며 모든 사람을 가장 기본적인 인간 상태로 환원시켰습니다. 생리학적 반응은 놀라우면서도 위험했습니다. 심혈관계가 극한 상황에 돌입하면서 심장 박동이 즉시 급증했고 천을 낮추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피부 표면으로 혈액을 쏟아 보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과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고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남성과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자신들만의 칼다리움 경험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아내 리비아는 극한의 열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개인 의사가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무시했고 칼다리움이야말로 신들과 가장 연결된 느낌을 받는 곳이며 필멸의 육신과 신성한 영혼 사이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잔혹한 현실은 사람들이 이 방들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일어났습니다. 열사병은 진짜 우려사항이었으며 특히 나이든 로마인이나 체질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극한의 온도로 인해 원로원 의원들이 쓰러진 문서화된 사례들이 있으며 그들의 몸이 단순히 열적 공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청결함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이끌려서 말입니다. 칼다리움은 자연 자체에 대한 정복을 나타냈으며 로마의 공학과 로마의 의지가 자연 세계에서 발견되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극한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국 전체에 울려 퍼진 권력의 선언이었습니다. 감각적 과부하를 상상해 보세요. 화로처럼 열을 발산하는 벽들, 거의 고체처럼 느껴질 정도로 두껍고 습한 공기, 단련된 로마인의 발바닥에도 간신히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발밑의 대리석. 열기로 인해 시야가 약간 흐려지기 시작하여 벽에 정교한 프레스코화들이 일렁이는 공기 속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의 환각적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냄새도 압도적입니다. 뜨거운 대리석 먼지, 가열된 청동 부속품, 수백 명의 몸에서 나는 땀의 금속성 냄새, 피부에서 문자 그대로 요리되고 있는 비싼 오일과 향수들, 모든 감각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으로 로마인들을 의식의 변화된 상태로 이동시키는 완전한 감각적 변환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이것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번영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세면대에서 차가운 물을 뿌려 몸을 감싸는 즉석 증기 구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트리길이라고 불리는 구부러진 금속 도구로 피부를 긁어내어 극한의 열기가 표면으로 끌어올린 각질과 독소층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을 세계 최초의 극한 웰니스 치료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대의 바이오 해커들이 고급 스파에서 수백만 원을 지불하는 것을 로마인들은 일상적인 매일의 관행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로마인들은 다양한 온도 구역을 거쳐가며 최대 3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점차적으로 몸을 더욱 강렬한 열에 적응시켜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정화를 넘어선 정화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영적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이 인간 공학의 도가니에서 다시 태어나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심리적 효과는 신체적 효과만큼이나 극적이었습니다. 극한의 열기는 로마인들이 신적 소통과 연관시킨 무아지경 상태를 유발했습니다. 그들은 칼다리움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곤 했는데 인간의 몸이 절대적 한계까지 밀려날 때 신들이 더 명확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마침내 충분하다고 결정했을 때의 대조를 상상해 보세요. 섭씨 60도의 그 지옥 같은 열기에서 나와 로마인들이 시원하다고 여겼던 단지 섭씨 32도의 테피다리움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북극 호수로 뛰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온도 차이가 너무 극심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실신, 근육경련, 심지어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목욕의식이 그토록 신중하게 안무되었고 제대로 완성하는 데 몇 시간이 걸렸으며 로마 생활의 사회적, 문화적 중심이 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지 몸을 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경험을 절대적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그 반대편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타오르는 방을 떠나 앞서 기다리는 더 온화한 온도에서 안도감을 찾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방금 경험한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에 의해 문명의 정점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칼다리움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단련하고 지구력을 시험하며 극한의 열기를 견뎌내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행위를 통해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도가니였습니다. 테피다리움으로 문턱을 넘어섰을 때 온도 변화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방금 칼다리움에 끓는 듯한 강렬함에서 벗어났는데 피부는 여전히 극한의 열기로 붉어지고 따끔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완벽하고 온화한 따뜻함에 둘러싸이는 것을요. 마치 자연의 온도 조절 장치가 당신의 몸이 갈망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도록 신중하게 조절된 것 같았습니다. 테피다리움은 로마 목욕 문화의 심장부였으며 저는 이 놀라운 공간이 단순한 온도 완충지대가 아닌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어떻게 했는지 수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로마 사회 생활의 진정한 마법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벽들은 감각을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부드러운 따뜻함을 발산했습니다. 증기가 공기 중에 나른하게 떠 있어 청동 분수에서 흘러내리는 따뜻한 물처럼 대화가 자유롭게 흘러가는 꿈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테피다리움은 단지 신체적 편안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공학의 마스터 클래스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재위 기간 동안 했을 법한 것처럼 이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온화한 온도는 장시간 편안하게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인간 심리학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편안할 때 더 참여하고 더 공유하고 더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이것은 중요한 협상이 딱딱한 회의실이 아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심리학적 원리와 같습니다. 편안함은 연결을 낳고 연결은 신뢰를 낳습니다. 발 아래 바닥은 하이포카우스트 시스템에 의해 가열되었지만 칼다리움의 강렬한 열기와는 달리 이 따뜻함은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대리석을 통해 그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잠시만 머물러 주세요. 여기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듯한 꾸준하고 안심되는 존재감이었습니다. 뜨거운 공기 순환을 위한 빈 공간으로 건설된 벽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감탄하는 공학적 경이를 통해 이 이상적인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뜨거운 공기 순환을 위한 빈 공간으로 건설된 벽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감탄하는 공학적 경이를 통해 이 이상적인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일부 로마인들은 목욕을 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곳이 그들의 사교 클럽이자
네트워킹 허브, 지적 교류의 장소였기 때문에 테피다리움에서 몇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부유한 원로원 의원들이 따뜻하게 데워진 돌벤치에 기대어 정치를 논의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상인들이 온화한 수영장에 몸을 담그며 거래를 협상하는 모습을요. 철학자들이 부드러운 증기가 고대의 향처럼 주위를 감싸며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존재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인들이 개인 위생을 훨씬 넘어선 문화적 의식을 위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곳이 우정이 맺어지고 사업 파트너십이 탄생하며 로마 사회의 복잡한 그물망이 한 올 한 올 짜여진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려드리겠습니다. 청동 기름 램프들이 벽을 따라 깜빡이며 열정적인 대화에 몰입한 목욕객들의 얼굴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화려한 주둥이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가 웃음, 토론, 그리고 누군가가 따뜻한 수영장 중 하나로 천천히 들어가며 일으키는 가끔의 물튀김 소리와 섞였습니다. 시종들이 조용히 공간을 돌아다니며 기름때와 죽은 피부를 긁어내는 스트리길, 그리고 바닥을 드는 같은 하이포카우스트 시스템으로 따뜻하게 든 수건들을 제공했습니다. 감각적 경험은 절대적으로 놀라웠습니다. 칼다리움의 열기로 여전히 예민해진 피부가 사마귀 비를 마시듯 이 완벽한 온도를 흡수했습니다. 공기 자체가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코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할 만큼 충분히 습했고 몸의 모든 근육을 이완시킬 만큼 따뜻했지만 압도당하거나 도망가야 할 만큼 강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인들은 현대 웰니스 전문가들이 이제서야 재발견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아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도 간의 전환이 단순히 신체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안녕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테피다리움은 로마 생활의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놀라운 휴식 공간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역학이었습니다. 테피다리움의 적당한 온기 속에서 로마 사회는 포rum이나 원로원 건물의 공식적인 환경에서는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진짜 로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계심 없이 진정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귀족 여인들은 따뜻한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소문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자신의 운동 능력을 자랑했고 나이든 전쟁 경험자들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몸의 흉터에 새겨져 있었죠. 이 공간의 건축학적 천재성은 지금도 제 정신을 놀라게 합니다. 로마인들은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적절한 공기순환을 위한 천장의 높이, 외풍을 만들지 않으면서 자연광을 제공하는 창문의 위치, 개인적인 명상과 집단 교류를 모두 장려하는 수영장과 벤치의 배치,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한 온도 구역에서 번성하는 이 놀라운 사회 생태계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들은 테피다리움이 로마인의 정체성에 얼마나 필수적이었는지에 대해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공간에서 발견된 개인 소지품들, 보석, 글쓰기용 첨필, 심지어 작은 두루마리까지 로마인들이 이곳을 자신들의 집의 연장선으로 여겼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사업을 했고 편지를 쓰고 심지어 교육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적절한 온도 덕분에 목욕의 신체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간의 감정적 영향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칼다리움의 강렬함 후에 테피다리움은 신체적이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모든 로마인이 지고 있던 스트레스의 긴장감, 제국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으로부터 도시 생활의 복잡함으로부터 이 따뜻한 온기 속에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테피다리움이 어떻게 이 독특한 시간적 경험을 만들어냈느냐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로마 생활의 급박한 속도, 성취하고 얻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은 더 사색적이고 평화로운 것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상의 한 형태였고 몸과 마음을 위한 초기화 버튼이었습니다. 테피다리움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목욕 의식의 다음 단계를 위해 몸이 준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열기가 모공을 열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다음에 올 것을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시켰습니다. 피부는 찬물 충격을 강렬하면서도 매우 유익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온기와 수분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목욕객들이 자세를 바꾸기 시작하고 팔다리를 느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알 수 있는 눈빛을 교환하면서 대화는 서서히 마무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테피다리움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게도 말입니다. 당신은 상쾌함을 느끼고 연결감을 느끼며 새롭게 이완된 몸이 온도와 지구력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고대, 웰니스 여정의 다음 놀라운 단계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마르쿠스와 그의 동료들이 프리기다리움에 접근할 때 증기는 여전히 그들의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그 누구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아치기를 통과하면서 공기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았고 갑자기 그들이 익숙해졌던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온도 하락은 점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얼음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프리기다리움은 현대의 북극곰 수영선수들조차 울게 만들 수온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섭씨 10도에서 15도 사이로 냉각된 수영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온천이나 전담 노예팀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정교한 냉각 시스템으로 공급되었습니다. 11월에 베링해에 뛰어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다만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사치품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현대 과학이 그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기 2000년 전에 기본적으로 냉수 충격 요법을 발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 경험에 대해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달걀을 익힐 수 있을 만큼의 온도에서 시간을 보낸 후 로마인들은 자발적으로 본질적으로 액체 얼음이나 다름없는 곳에 몸을 담그곤 했습니다. 열 충격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심장을 멈출 수 있을 정도로 강렬했는데도 부유한 로마인들은 매일 이것을 경험하는 특권을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메인 풀장 가장자리에 서서 이전 방들에서의 열기가 여전히 피부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다음에 올 것을 위해 필요했을 정신적 준비가 어떤 것이었을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프리기다리움 주변의 대리석은 의도적으로 차갑게 유지되어서 발조차도 전신을 강타할 온도 충격에 미리 보기를 경험했습니다. 로마 모자이크들은 목욕객들이 그 차가운 곳으로 다이빙하기 전 최종 결심을 하기 전에 깊게 숨을 쉬고 정신적으로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리학적 반응은 즉시적이고 극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차가운 물의 파도가 마르쿠스의 과열된 피부에 닿는 순간 그의 전체 신경계는 극도로 민감해졌을 것입니다. 혈관은 격렬하게 수축했고 심박수는 칼다리움에서보다도 더 높아졌으며 몸이 이 극심한 온도 변화에 맞서 핵심 전을 유지하려고 싸우면서 호흡은 빠르고 얕아졌습니다. 급속한 혈관 수축 후 이어지는 혈관 확장은 오늘날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심혈관 운동 중 하나로 여기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단순한 신체적 이점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냉충격은 엔도르핀, 아드레날린, 그리고 기타 신경화 항물질들을 대량으로 분비시켜 거의 황홀경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인들은 프리지다리움 경험 후에 다시 태어난 느낌을 받는다고 묘사했으며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통제된 온도 스트레스를 통해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쾌감을 스스로에게 선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리지다리움에서의 사회적 역학관계도 놀라웠습니다. 공통의 시련을 함께 나누는 것에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으며 그 매서운 추위를 집단적으로 견디어내는 경험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도 즉각적인 동지애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유한 원로원, 의원들이 일반 상인들과 함께 숨을 헐떡이며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몸이 방금 겪은 일에 대한 충격과 경이로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일부 로마인들은 이러한 극한 온도에 너무 중독되어 한 번의 방문으로 뜨거운 차가운 순환을 여러 번 반복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프리지다리움을 더 오래 견딜 수 있는 시민들을 칭찬하는 비문들을 발견했는데 이는 온도 내성을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 자부심의 문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는 배후의 공학 기술은 정말로 독창적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차가운 샘물을 프리지다리움 욕조로 직접 우회시키는 정교한 지하수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자연찬 샘이 없는 지역에서는 증발과 열질량을 이용한 인공 냉각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맞먹었습니다. 마르쿠스는 프리지다리움에서 단 몇 분만 보냈을 것입니다. 더 오래 있었다면 천저하의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몇 분은 몇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추위는 너무나 강렬해서 시간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의식의 변화된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의 심장이 하나하나 뛰는 소리를 느낄 수 있고 혈관을 통해 흐르는 혈액의 흐름을 수정처럼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전 경험들과의 대조가 마법의 일부였습니다. 칼다리움의 압도적인 열기와 테피다리움의 부드러운 편안함 이후 프리지다리움은 로마인의 인내력과 의지력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이든 살아남을 수 있고 인간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일상적인 상기시킴이었습니다. 여성들도 별도 공간에서 똑같이 강렬한 프리지다리움 경험을 했습니다. 역사적 기록들은 로마 귀부인들이 누가 찬물에서 가장 오래 머물 수 있는지 경쟁하며 온도 내성을 계급을 초월하는 사회적 경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묘사합니다. 황후 리비아는 찬물 내성으로 전설적이었으며 다른 여성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밀어붙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프리지다리움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수세기 앞선 인간 심리학과 생리학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로마인들은 극한 경험이 심오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정신적, 영적 상태들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프리지다리움에서 나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극적이었습니다. 마르쿠스와 그의 동료들이 뼈를 시리게 하는 물에서 올라왔을 때 그들의 몸은 완전한 충격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지로 다시 돌아오는 혈액은 로마인들이 혈관을 통해 번개가 흐르는 듯하다고 묘사한 따끔거리는 감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혈관 반응으로 밝은 빨간색이 되었을 것이고 동시에 지치고 활기찬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들고 기다리는 시중꾼들은 단순히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심천의 위험한 하락을 방지하는 대필수적이었습니다. 극한 추위에서 적당한 따뜻함으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 충격이 기절, 근육 경련 또는 더 심한 상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프리지다리움 경험이 사람들을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결속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신체적 극한을 공유하는 것은 즉각적인 친밀감과 상호 존중을 만들어냈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자기 보존 본능에 도전하는 시련을 함께 버텨낸 임시 동지로서 찬물에서 나왔습니다. 심리적 후유증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프리지다리움 경험 후 하루 종일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감정적으로 균형 잡히고 신체적으로 활력이 넘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현대 연구자들이 지금 호르메시스라고 부르는 것, 인간 시스템에 대한 통제된 스트레스의 유익한 효과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목욕의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방금 목격한 것이 단순히 온도 내성이나 신체적 지구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프리지다리움은 인간 경험을 절대적 한계까지 밀어붙이려는 로마인의 헌신, 진정한 문명이란 더 강하고 더 회복력이 있고 더 생생하게 살기 위해 자신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찬물은 잔인했을지 모르지만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편안한 안주에서 충격적인 자각으로 그리고 승리의 생존으로는 바로 로마 목욕 경험을 단순한 신체, 정화 이상의 의미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완전하고 강렬하게 인간이 되는 일상적인 실천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마침내
프리지다리움에서 멀어지면서 그의 피부는 여전히 차가운 급강하의 충격으로 따끔거리고 있었는데 무언가가 그의 눈을 사로잡아 그로 하여금 처음으로 그 거대한 복합 건물을 멈추어서 정말로 둘러보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주위를 끈 것은 장엄한 건축물이나 독창적인 공학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주위를 끈 것은 웅장한 건축물이나 정교한 공학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정교한 의식을 가능하게 만든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로마 목욕탕의 사회적 역학관계를 연구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호화로운 목욕 경험을 즐기는 시민 한 명당 최소 2~3명의 노예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은 단순히 로마 공학의 경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로마 문명의 찬란함과 잔혹함을 모두 드러내는 복잡한 사회 계층의 생태계였습니다. 이 장면을 함께 상상해 보세요. 마르쿠스가 차가워진 몸을 수건으로 닦고 있을 때 그는 거대한 복합시설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특정 임무를 부여받은 수십 명의 노예들에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탈의실에서 목욕객들의 소지품을 지키는 일을 담당하는 노예 시중꾼들인 캅사리, 찹사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보관소 관리자가 아니었습니다. 단골 고객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의 취향, 평소 목욕 습관, 좋아하는 오일과 향수를 기억하는 신뢰받는 개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에서 제가 정말로 흥미롭게 생각하는 점은 노예 계층 내에서도 목욕탕에서 매일 펼쳐지는 지위 야망 인간 드라마의 완전한 세계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숙련된 마사지 치료사들, 해부학을 이해하고 로마 생활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 수 있었던 사람들은 심지어 주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체의 예술가였고 그들의 전문성은 사회 계층을 가리지 않고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잔혹한 현실은 주요 목욕 구역 아래의 히포카우스트 챔버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이 결코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지하 깊은 곳에서 노예팀들이 우리의 최악의 산업 현장도 쾌적해 보이게 만드는 조건에서 일했습니다. 대부분 전쟁 포로나 노예로 태어난 이 화로 노예들은 섭씨 54도 이상에 달하는 온도에서 전 노동 생애를 보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지하 작업자들 중 많은 이들의 수명은 연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측정되었습니다. 극도의 열기, 열악한 환기, 허리가 부러질 듯한 노동의 조합은 고대 기준으로도 놀라운 사망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로마 경제는 그들의 희생에 완전히 의존했기 때문에 화로 노예를 잃는 것은 부러진 도구를 교체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사업비 손실로 여겨졌습니다. 마르쿠스가 주변의 인간 기계 장치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관찰했을 장면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테네 정복 중에 포로가 된 그리스 노예 알렉시오스는 15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해온 사람의 유연한 우아함으로 테피다리움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따뜻한 수건을 나르고 오일병을 채우고 대리석 표면을 청소했는데 그 효율성은 기술과 절대적인 필요성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실수든 매질이나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렉시오스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의 교육과 문화적 배경이 노예 계층 내에서 그를 상대적으로 특권적인 지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읽고 쓸 수 있었고 여러 언어를 구사했으며 목욕탕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는 부유한 로마인들에게 그를 가치 있게 만드는 신중함에 대한 명성을 쌓았습니다. 대조적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 중 하나에서 포로가 된 켈트 여성 브라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욕탕의 여성 구역에서 일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로마 사회에서 여성 노예들이 직면한 특별한 공포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목욕 시설을 유지하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여기는 주인들과 남성 손님들의 성적 요구에도 응해야 했습니다. 로마 노예제의 경제 구조는 부유층의 가장 호화로운 경험이 무력한 자들의 고통 위에 직접 건설되는 놀라운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 시민이 목욕탕에서 더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수록 노예들은 그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힘들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쾌락과 고통이 서로 정비례하여 존재하는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연구할 때 제가 정말로 주목하게 되는 점은 이런 잔혹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목욕탕의 노예 공동체가 자신들만의 내부 문화, 자신들만의 지원 네트워크, 자신들만의 저항 형태를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가능할 때 서로를 보호했으며 가장 비인간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목욕 복합시설의 노예 숙소에 대한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벽틈에 숨겨진 개인 소지품, 돌 표면에 조잡하게 새겨진 예술작품, 심지어 그들의 가혹한 현실에서 심리적 탈출구를 제공한 비밀 종교 관행의 증거까지 말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간성을 부정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을 보존할 방법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는 절대적으로 놀랍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문명, 법과 통치에 대한 정교한 이해, 덕목과 명예에 대한 헌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명화된 행동의 정점이라고 여겼던 일상적인 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체계적인 고문으로 인식할 정도의 인간 착취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덕목과 의무, 그리고 모든 인간을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는 철학을 광범위하게 저술했지만 정작 자신의 사색적인 생활은 수백 명의 노예들의 희생 위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순된 세계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적 부조화는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목욕시설의 일부 노예들은 뛰어난 봉사나 수년간의 노동을 통해 돈을 모아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방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드는 공식적인 과정은 로마 사회에서 비교적 흔한 관습이었고 많은 전직 목욕 노예들이 성공적인 사업가로 변신했으며 때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할 노예들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소플리니우스는 자신의 전직 목욕 노예 퀸투스에 대해 기록했는데 그는 팁과 부업을 통해 충분한 돈을 벌어 자유를 사고 결국 로마 교회에 자신만의 작은 목욕탕을 열었습니다. 이런 신분 상승의 이야기들은 드물었지만 실제로 존재했으며 노예 제도가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줌으로써 부당한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목욕, 시간에 벌어지는 사회적 역학관계는 극도로 복잡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들이 가장 무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완전한 복종 자세를 유지해야 했고 동시에 여러 주인들의 상반된 요구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기밀, 개인적 고백, 가족 내분을 들었는데 이는 매우 가치 있지만 동시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정보였습니다. 로마 목욕탕에서의 노예 경험이 가장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고대 문명의 근본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놀라운 기술 혁신과 예술적 성취, 그리고 깊이 있는 철학적 통찰이 꽃피운 사회였지만 동시에 현대의 어떤 기업 착취도 자비롭게 보일 만큼 체계적이고 잔혹한 인간 착취 위에 건설된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목욕탕 여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로마 시민들이 누렸던 모든 편안함과 사치, 그 모든 안락한 순간들이 다른 누군가의 자유와 고통, 그리고 단축된 생명의 대가로 만들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걸었던 대리석은 노예의 손으로 닦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준 물은 노예 노동으로 데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말려준 수거는 대부분의 자유 로마인들을 며칠 내에 쓰러뜨렸을 조건에서 일하는 노예 여성들이 세탁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문명의 토대가 그 가치관에 대해 근본적인 무언가를 드러낸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교훈입니다. 그들은 인간 성취의 정점과 인간 도덕적 실패의 나락을 동시에 대표하며 종종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스템에 의해 지탱되고 스스로를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문명화된 인간이라고 여기는 같은 사람들에 의해 정당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 목욕 문화의 가장 매혹적인 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기본적인 위생을 고급 예술로 승화시킨 오일과 스트릿길, 그리고 신체 의례의 놀라운 세계입니다. 마르쿠스가 목욕 여정의 다음 단계로 들어서면서 그는 잔혹함과 사치스러움, 실용성과 의례성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적인 관습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전 방들의 극한 온도를 견뎌낸 후 로마 목욕객들은 몸을 정화하고 관리하는 정교한 과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구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변화와 재생에 관한 의례였고 완전히 새로워진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완료한 열적 여행으로 인해 피부가 여전히 붉어진 마르쿠스가 가열된 대리석 테이블에 누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숙련된 노예가 조심스럽게 방향성 허브로 향을 낸 올리브 오일이 담긴 청동 플라스크를 들고 다가옵니다. 아마도 갈리아 언덕의 라벤더, 다마스쿠스의 장미꽃잎 또는 실크로드를 통해 로마인의 손에 도달한 이국적인 향신료일 것입니다. 오일 자체가 로마의 광대한 무역 네트워크와 사치 문화의 경이로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는 평범한 올리브 오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치유나 향기 성분을 가진 오일을 생산하기로 유명한 특정 과수원에서 채취한 최고급 첫 압착 오일이었습니다. 부유한 로마인들은 특별한 암폴에서 숙성된 오일에 막대한 돈을 지불했는데 그들은 점토 용기가 그 안의 액체에 건강상 이로운 성질을 부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오일 문화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오일이 피부와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교한 지식을 발달시켰습니다. 고고학적 발견들은 현대의 아로마 테라피와 견줄 만한 상세한 배합법과 적용 기법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떤 오일이 휴식을 돕고 어떤 것이 몸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어떤 것이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각기 다른 피부 타입에 가장 적합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일을 바르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노예는 손바닥 사이에서 오일을 따뜻하게 든 후 마르쿠스의 피부에 길고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움직임으로 발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마사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다음에 올 과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오일은 표면에 떼는 물론 각질, 축적된 노폐물 그리고 로마 도시 생활의 찌꺼기를 제거할 곡선형 청동 도구인 스트리기를 위한 윤활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상황이 가장 흥미로운 동시에 잔혹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스트리길은 본질적으로 곡선형 스크래퍼였으며 몸에서 오일과 땀, 때, 그리고 각질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이 도구를 부드럽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피부층을 벗겨낼 정도로 강하게 긁어냈으며 이런 공격적인 각질 제거가 건강과 청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은 현대 기준으로 보면 정말 끔찍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피를 흘릴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청동 도구로 누군가가 당신의 온몸을 체계적으로 긁어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에도 로마인들은 이것을 사치와 세련됨의 절정으로 여겼습니다. 부유한 시민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트리길 장인들을 두었는데 이들은 상처를 입히지 않고 때를 긁어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었고 신체의 각 부위에 맞는 완벽한 압력과 각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스트리길 사용의 사회적 측면입니다. 친구들은 종종 서로의 등과 손이 닿지 않는 곳을 긁어주며 불편할 수 있는 의료 시술을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험으로 바꾸었습니다. 날카로운 청동 도구로 다른 사람이 당신의 피부를 긁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에는 깊이 친밀한 무언가가 있으며 로마인들은 이러한 공유된 취약성이 지속적인 우정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치 궁극의 신뢰 운동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가 날카로운 금속 도구로 말 그대로 당신 피부의 층을 긁어내도록 두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수준의 신뢰는 어떤 현대적 팀 빌딩, 워크샵보다도 훨씬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스트리길 과정의 잔인한 아름다움은 그것이 실제로 달성한 것을 이해할 때 명확해집니다. 로마인들은 표면의 때뿐만 아니라 죽은 피부 세포, 막힌 모공, 그리고 우리의 현대 비누 기반 청소 방법이 종종 놓치는 축적된 오일도 제거했습니다. 사실상 목욕탕을 방문할 때마다 전신 각질 제거를 진행했던 셈이며 오늘날 우리가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오일과 스트리길의 조합이 또한 의료치료의 한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요법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피부 트러블이 적고
노화가 더디며 전반적으로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피부과학은 로마인들이 수세기의 실습을 통해 발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기적인 각질 제거와 오일 치료가 피부 건강과 외관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구 자체는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고고학 박물관에는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스트리길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이들은 피부를 긁어내는 매우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능적인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지위의 상징이자 대화의 소재이자 개인적 취향과 부의 표현이었습니다. 로마 목욕탕에서 사용된 오일의 다양성은 현대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이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기본 올리브 오일 베이스 외에도 로마인들은 인도의 계피, 아라비아의 유향, 레바논의 삼나무 오일, 그리고 수십 가지의 다른 식물 에센스를 포함한 첨가물들을 실험했습니다. 그들은 향이 심리적 효과를 가지며 특정 향기는 이완을 촉진하는 반면 다른 것들은 몸과 마음을 활기차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로마의 오일 문화에서 정말 인상적인 점은 시간대와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특별한 조제법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오일 문화에서 정말 인상적인 점은 시간대와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특별한 조제법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용 오일은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루 일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조되었습니다. 저녁 오일은 이완과 수면을 촉진했습니다. 그들은 운동선수들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질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을 위한, 심지어 1년의 다른 계절을 위한 특별한 혼합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일을 발라주면서 하는 마사지 기법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로마인들은 특정 근육군을 목표로 하고 순환을 촉진하며 심지어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관련 긴장으로 인식할 것을 다루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숙련된 목욕탕 직원들은 사실상 물리치료사나 다름없었으며 촉진과 수기 요법을 통해 근육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신체 관리 의식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은 그들이 물리적 치료를 사회적 상호작용과 영적 실천과 통합한 방식이었습니다. 오일과 스트리길 과정은 단순히 깨끗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갱신에 관한 것이었고 일상생활에 축적된 스트레스와 때를 말 그대로 긁어내어 다시 태어난 채로 나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정의 잔인함이 그 매력의 일부였습니다. 로마인들은 편안함과 사치가 어떤 인내나 도전의 요소 없이는 무의미하다고 믿었습니다. 스트리길로 긁는 것은 불편했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불편함이 당신이 정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청결과 건강을 위해 기꺼이 고통받을 의지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때로는 오일과 스트리길 치료에 몇 시간을 투자하며 다양한 오일 조제법과 긁기 기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두르는 위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상적 실천이었고 신체를 돌보는 것이 영적, 정신적 웰빙으로 가는 길이 되는 구현된 철학의 한 형태였습니다. 사회적 역학 또한 놀라웠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치료를 받으면서 철학, 정치,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벌거벗고 청동 도구로 긁기는 취약성은 더 공식적인 사회적 환경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개방성과 정직함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협상 중 일부는 원로원 의원들이 스트리길로 등을 긁이면서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마르쿠스가 오일과 스트리길 치료를 완료했을 때 그의 피부는 말 그대로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각질 제거, 오일 치료, 그리고 개선된 순환의 조합은 로마인들이 건강, 활력, 그리고 신의 은총과 연관시킨 광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었을 것이며 하루 종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맞설 준비가 완벽히 갖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 더럽고 지친 도시민에서 빛나고 생기 넘치는 시민으로의 변화가 로마 목욕 문화를 그들 문명의 핵심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이나 심지어 사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자신이 되는 일상적 실천에 관한 것이었고 정신적, 영적 새로움을 얻기 위해 물리적 치료를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필요한 신체 관리를 초월적 경험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로마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놀라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목욕 경험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었고, 이는 마르쿠스가 오일 트리트먼트의 친밀한 세계에서 로마 신체 문화의 심장부를 이루는 웅장한 팔레스트라, 운동과 운동 경기 복합시설로 이동했을 때보다 더 분명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 의미의 체육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로마인들이, 우리의 가장 강인한 현대 운동선수들도 자신들의 헌신을 의심하게 만들 잔인하고 타협 없는 물리적 훈련을 통해 몸과 인격을 모두 단련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이 놀라운 장면을 그려보세요. 마르쿠스가 팔레스트라의 거대한 기둥 안뜰에 들어서자 소리가 먼저 그를 덮쳤습니다. 물의 부드러운 물소리나 조용한 대화의 중얼거림이 아니라 격렬한 운동의 끙끙 앓는 소리, 레슬링 경기에서 몸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충돌음, 우리의 현대 올림픽 선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 훈련에서 공중으로 던져지는 무거운 돌들의 리드미컬한 쿵쿵거림이었습니다. 안전 장비 없이 맨몸으로 훈련하는 크로스핏 체육관에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부상이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포기하는 것이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곳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로마 운동 문화의 극한 강도를 겨우 표현할 뿐입니다. 저는 로마 운동 문화를 수년간 연구해 왔는데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은 그들이 신체 훈련을 오락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로 본 방식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약한 몸은 약한 인격을 의미했고, 약한 인격은 시민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그들은 토가를 입고 멋져 보이기 위해 운동한 것이 아니라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한 종류의 불굴의 의지를 단련하기 위해 훈련했습니다. 훈련 방법들은 오늘날 기준으로는 절대적으로 잔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레슬링을 보면 저는 규칙과 안전 조치가 있는 현대 레슬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레슬링은 본질적으로 통제된 전투였고, 골절은 학습 과정의 일부로 여겨졌으며 영구적인 상처는 명예의 배지로 착용되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몇 시간씩 훈련했고, 그립을 위해 모래가 섞인 올리브 오일로 온몸이 미끄러운 상태로 현대 종합격투기 선수들조차 주눅들 만큼 거친 폭력으로 서로를 땅바닥에 맺혔습니다. 로마 운동 문화에 대해 제가 정말로 흥분하게 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대부분 잊어버린 인간 심리학의 근본적인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 극한이 정신적 강인함을 만들어내고 몸을 한계 너머로 밀어붙이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 운동선수들은 단순히 근육을 훈련한 것이 아니라 견뎌내고 지속하고 모든 본능이 포기하라고 비명을 질러도 패배를 거부하는 능력을 훈련했습니다. 경기들은 전설적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판크라시온 경기를 보는 것을 그려보세요. 복싱과 레슬링의 결합으로 유일한 규칙은 눈찌르기 금지와 물어뜯기 금지였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파이터들은 한 명이 의식을 잃거나 항복할 때까지 경쟁했고 죽음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대중 오락을 위한 검투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국 전역의 가장 훌륭한 젊은 남성들을 끌어들인 존경받는 운동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절대적으로 매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운동 문화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이었습니다. 훈련 파트너들은 서로를 한계 너머로 밀어붙였고, 나이든 운동선수들은 젊은 선수들을 멘토링했으며, 전체 공동체는 신체적 우수성을 로마 미덕의 반영으로 축하했습니다. 팔레스트라는 공유된 고통과 상호 격려를 통해 사회적 유대가 형성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장비는 현대 체육관 이용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무게추들은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보정된 철 플레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종종 수백 파운드나 나가는 거대한 돌블록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여러 명의 남성이 필요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들은 이 돌들을 수마일 동안 나르고 반복적으로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우리의 가장 강한 파워리프터들조차 도전하게 만들 운동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달리기 트랙도 마찬가지로 까다로웠습니다. 로마인들은 부드러운 합성 트랙 주변을 여유롭게 조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딱딱하게 다져진 흙이나 돌 위에서 달렸고 종종 무거운 장비를 들고
때로는 완전한 군사 장비를 착용하고 달렸습니다. 거리는 엄청났습니다. 마라톤 길이는 준비 운동으로 여겨졌고 지구력 경기는 며칠 동안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정말로 매료시키는 것은 로마 훈련의 심리적 측면입니다. 그들은 신체적 고통이 정신적 힘의 관문이라고 믿었고 피로를 밀고 나가는 것이 당신의 진정한 인격을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쓰러질 때까지 훈련하고 일어나서 더 훈련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마조키즘이 아니라 로마인의 삶의 도전들, 군사작전, 정치적 전투, 제국을 유지하는 끊임없는 압박에 대한 필수적인 준비로 봤습니다. 팔레스트라의 사회적 계층 구조는 매혹적이면서도 잔혹했습니다. 타고난 운동 능력은 출신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지위를 높일 수 있었지만 약함이나 겁을 보인다면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포기하는 것에 대해 인내심이 없었고 그들의 신체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몸 자체가 살아있는 이력서가 되었습니다. 모든 상처, 모든 발달된 근육, 모든 훈련의 흔적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을 말해 주었습니다. 코칭 방법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지만 완전히 무자비했습니다. 로마 트레이너들은 현대 스포츠 과학에 이르기까지 견줄 수 없을 방식으로 해부학, 영양학, 심리학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현대의 특수부대 훈련조차 온화하게 보이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운동선수들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파괴한 다음 더 단단하고, 더 강하고, 더 회복력 있는 존재로 재건했습니다. 진지한 훈련이 요구하는 식단과 생활 방식은 극단적이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엄청난 양의 고기, 기름, 포도주를 섭취하며 자신들의 몸을 힘과 지구력의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표면에서 잠을 자고 모든 날씨 조건에서 훈련했으며 목욕의식을 보완하는 극한의 온도에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의 모든 측면을 형성하는 총체적 라이프스타일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측면은 이 잔혹한 신체 문화가 로마의 지적, 사회적 삶과 어떻게 통합되었는가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종종 가장 발달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신체적 기량을 통해 자신들의 도덕적 권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신체 훈련에서 자신의 병사들과 맞설 수 없는 군사 지도자들은 존경과 효과를 잃었습니다. 마르쿠스 자신도 가벼운 운동 애호가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신체적 용기와 지구력을 증명하는 능력에 달린 지도자로서 이 문화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의 훈련 세션은 약함이나 실패가 수년간 그의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공개 공연이었습니다. 경기는 장관이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영구적인 부상도 각오하는 운동 경기, 경쟁자들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을 밀어붙일 때 관중들이 가장 열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들은 무분별한 폭력의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잠재력의 축하, 로마 훈련과 로마 성격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의 증명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로마 운동선수들이 오늘날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위협들을 정기적으로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석비 비문들은 현대 올림픽 기록을 뛰어넘는 리프팅 성취, 달리기 시간, 지구력 위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정확한지 과장된 것인지에 관계없이 그들은 인간 성과를 절대적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믿는 문화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훈련의 심리적 효과는 팔레스트라 밖에서도 발휘되었습니다. 수년간 혹독한 신체 단련을 견뎌낸 로마인들은 사업이든 정치든 군사든 모든 도전 앞에서 체력을 통해 길러진 확고한 자신감으로 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방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견디고 더 세게 밀어붙이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스스로에게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술적 이점보다도 종종 더 가치 있는 정신적 우위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몸은 상했지만 정신은 고양된 채로 훈련 세션을 완료했을 때 그는 절대적 한계에 대해 자신을 시험하고 승리로 나오는 것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 되는
일상적 연습이었습니다. 팔레스트라에서 목욕 복합체의 사회적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심리적 전환이었습니다. 신체적 한계와의 개인적 싸움에서 로마 문화와 공동체의 집단적 향연으로 운동 경쟁의 메아리가 사라지면서 마르쿠스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로마적 탁월함을 위해 설계된 공간들로 들어갔습니다. 운동 훈련의 리듬적인 소리들은 마르쿠스가 목욕, 복합체의 사회적 중심부로 가는 동안 점차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대화와 연결을 위해 설계된 웅장한 홀들과 친밀한 알코브들에서 로마 문명은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놀라운 특성들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힘이나 지구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제국의 진정한 권력이 협상되고 동맹이 형성되고 깨지며 로마 사회의 복잡한 망기 한 번의 하나의 대화로 짜여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테피다리움의 적당한 온기 속에서 몸이 이완된 채 로마 원로원 의원들과 상인들, 장군들과 지식인들이 말 그대로 인류사의 흐름을 바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이러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인간 심리의 깊은 원리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몸이 편하고 다소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더 솔직하고 더 정직하며 더 창의적이 된다는 사실을, 부드러운 온기, 편안한 나체, 목욕의식을 함께 나누는 경험이 모두 어우러져 평소 로마 사회를 지배했던 격식적인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마르쿠스가 친밀한 대화를 위해 설계된 대리석 벽감 중 하나의 자리를 잡으며 목격했을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한 모서리에서는 명문가 출신의 부유한 원로원 의원 가이우스 아우렐리우스가 가문이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떠오르는 젊은 정치가 마르쿠스 브루투스와 깊은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 차이는 어떤 격식적인 환경에서도 즉시 명백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둘 다 나체이고 편안한 상태에서 동등하게 협상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사교적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을 운영하는 진정한 업무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무역협정, 속주들의 운명을 결정할 군사 전략, 황제 계승을 좌우할 정치적 동맹, 이 모든 것이 목욕탕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해결되었으며 여기서 악수협정이 수십 개의 정식 계약서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것을 고대 로마판 골프장 악수거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만 18홀 대신에 공유된 나체, 극한의 온도, 그리고 문자, 그대로 협상 상대에게 모든 것을 노출함으로써 오는 취약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역학에서 정말 제 주의를 끄는 것은 로마인들이 가장 중요한 협상이 격식적인 회의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의도와 동기를 드러낼 만큼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목욕탕은 이러한 종류의 진정한 소통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 뒤에 숨겨진 심리학은 정말 놀랍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체일 때, 극한의 신체적 경험을 공유했을 때, 편안하고 안락할 때 당신의 평상시 사회적 방어막이 낮아집니다. 더 신뢰하기 쉬워지고 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며 타협에 더 개방적이 됩니다. 로마인들은 이러한 원리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했고 이를 활용하여 전체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정치와 비즈니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목욕탕은 또한 철학자, 시인, 예술가, 과학자들이 모여 수세기 동안 유럽 사상에 영향을 미칠 아이디어들을 공유하는 지적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스토아 철학을 논의하거나 대 플리니우스가 동료 지식인들과 자연 현상에 대한 자신의 관찰을 공유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대화 공간에서의 사회적 계층 구조는 로마 사회의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했을 방식으로 복잡하고 유동적이었습니다. 부는 여전히 중요했고 가족 관계는 여전히 무게를 가졌지만 지적, 탁월함, 재치, 그리고 대화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군가를 출생 환경을 훨씬 뛰어넘어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영리한 해방 노예가 원로원 의원들에게 조언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젊은 시인이 부유한 상인들의 후원을 얻을 수 있었으며 혁신적인 엔지니어가 제국 관리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문학, 철학, 과학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 중 많은 것들이 이러한 비격식적인 목욕탕 대화에서 처음 착상되거나 논의되었습니다. 나중에 기록되어 후세를 위해 보존될 아이디어들이 종종 목욕 의식 후 휴식을 취하는 친구들 사이에 공유된 일상적 관찰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화 예술 자체가 이런 환경에서 특별한 경지로 승화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수사학적 기술,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능력, 문학과 철학에 대한 지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목욕탕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격식적인 토론이 아니라 친구이자 동등한 이들 사이의 지적 교류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성들은 목욕 단지 내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동등하게 세련된 자신들만의 사회적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로마 귀부인들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가족 문제를 논의하고 결혼을 중매하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목욕탕의 여성 구역은 종종 로마 정치 뒤에 진정한 권력이 행사되는 곳이었으며 권력자들의 아내와 딸들이 그들의 남편들이 나중에 공적으로 공식화할 연결과 협정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간을 통해 작동하는 정보 네트워크는 놀랍도록 정교하고 강력했습니다. 정보는 목욕탕 대화를 통해 공식 채널보다 더 빠르게 로마 제국 전체에 전달되었습니다. 군사적 승리나 패배의 소식, 제국 정책의 변화, 유명한 가문과 관련된 스캔들, 이 모든 것이 공적으로 알려지기 훨씬 전에 목욕탕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논의되고 분석되고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공간들이 고대 세계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으로 사회적 경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우정을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로마 목욕 의식의 극한 경험을 공유했을 때, 그들이 취약하고 나체인 모습을 보았을 때, 편안한 환경에서 몇 시간의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을 때 일반적인 사회적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우정들 중 일부는 목욕탕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교 모임을 동반한 오락도 동등하게 세련되었습니다. 음악가들이 배경에서 연주하고 시인들이 자신들의 최신 작품을 암송하며 배우들이 인기 연극의 장면들을 연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동적인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상호작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대화와 사회적 연결을 대체하기보다는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교류의 시간은 로마인들의 일상 리듬에 맞춰 세심하게 조율되었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저녁 식사 전인 오후 시간은 제국의 사회적 구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여유롭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한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명성, 사업 전망, 정치적 미래, 심지어 개인적 행복까지도 모두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잘 다루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나눈 대화, 그가 남긴 인상, 이 여유로운 시간 동안 쌓은 인간관계는 공식적인 환경에서 성취한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목욕탕의 물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은 사람들을 더 너그럽게 만들고 타인을 기꺼이 도우며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가고 대화가 점차 마무리되면서 마르쿠스와 그의 동반자들은 육체적으로 상쾌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적으로도 활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문명의 지속적인 창조에 참여했으며 그들의 문화를 정의하는 위대한 집단적 대화에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관점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간에서 목욕 의식의 마지막 단계로의 전환은 단순히 위생적 루틴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공동체의 새로워진 구성원으로서 외부 세계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의 미래 행동과 제국 자체의 미래를 형성할 연결, 아이디어, 합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점차 마무리되고 황금빛 오후 햇살이 저녁으로 기울어가면서 목욕탕의 분위기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즐거운 사교와 육체적 재생의 시간이 이제 충격적인 현실, 즉 로마 문명의 표면 아래 숨어있던 잔혹한 진실과 마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웅장한 경험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시스템들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로마 시대의 의료 기록과 역사적 자료들을 수년간 연구한 결과
매혹적이면서도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닥 난방과 정확히 조절된 수온을 제공했던 바로 그 공학적 경이로움들이 또한 로마인들이 볼 수도 이해할 수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도 없는 질병들의 완벽한 번식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르쿠스가 완벽하게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목욕탕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준 정교한 재순환 시스템이 물이 욕조에서 욕조로 순환하면서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의 미시적 군대를 함께 운반하여 이 건강의 성전들을 잠재적인 죽음의 함정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로마 목욕탕의 의료적 현실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들은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된 공중보건 시스템 중 하나이면서 가장 위험한 시설 중 하나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방법, 폐기물을 제거하는 방법,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시는 달성되지 않을 규모의 위생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균 이론에 대한 이해도,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도, 그들의 공학적 걸작이 치유를 가져다 줄지 죽음을 가져다 줄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 대한 개념도 없이 이 모든 것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 목욕시설에서 번성했던 수인성 질병들은 마치 의료적 악몽의 목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다양한 기생충 감염, 모두 로마인들이 본질적으로 치유에 힘이 있다고 믿었던 따뜻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에서 번성했습니다. 아이러니는 엄청납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추구하며 목욕탕에 왔다가 종종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그들을 죽일 질병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잔혹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로마인의 해골과 고대 의료 문헌에 대한 조사는 목욕탕 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 패턴을 드러냅니다. 가장 정교한 시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부유한 로마인들은 정기적인 목욕을 감당할 수 없었던 가난한 동시대인들보다 특정 질병의 발병률이 더 높았습니다. 로마 문명을 정의했던 사치가 말 그대로 그것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공식품부터 좌식 근무까지 우리의 현대적 풍요로운 생활 방식이 종종 부유층의 높은 질병률과 연관되는 것과 섬뜩한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특권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으며 마치 오늘날 우리가 때때로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장소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로마 의료 기록들을 토대로 한 가상의 인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클라우디우스는 수천 명의 실제 사례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클라우디우스는 40대의 건강하고 튼튼한 원로원, 의원으로 10여 년간 카라칼라 욕장을 아무런 문제 없이 정기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평범해 보이는 어느 날 방문해서 로마 의사들이 타는 듯한 열병이라고 부른 질병, 아마도 장티푸스나 유사한 수인성 질병에 감염되었습니다. 그의 병의 진행 과정은 로마 의료 문헌에 기록된 패턴을 따릅니다. 목욕탕 방문 후 며칠 안에 클라우디우스는 심한 복통과 열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의사들은 그들의 표준 치료법인 사혈, 구토, 유발, 다양한 약초 치료를 처방했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그의 소화계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던 세균, 감염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2주 만에 로마 사회의 이 중요한 인물은 세상을 떠났고 로마 문명의 상징이라고 여겨졌던 바로 그 제도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질병들만이 로마 목욕탕에 숨어있는 유일한 위험은 아니었습니다. 목욕 경험을 그토록 호화롭게 만들어준 정교한 난방시설들도 로마인들이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위험을 만들어냈습니다. 결함이 있는 하이포코스트 시스템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과열된 표면으로 인한 화상,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수온으로 인한 화상, 이 모든 것들이 정기적으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로마인들의 반응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목욕 문화에 너무나 깊이 헌신했기 때문에 문명의 대가로 희생자들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로마의 의학 저술가들은 목욕 사용과 특정 질병들 사이의 연관성을 문서화했지만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본질적인 경험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의식과 예방 조치들을 개발했습니다. 목욕탕에서의 질병과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 역학은 로마인들의 심리의 흥미로운 측면들을 드러냅니다. 저명한 시민들이 목욕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공식적인 반응은 보통 시스템의 근본적인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개인적 요인들, 개인의 허약함, 신들의 분노, 적절한 의식을 따르지 않은 과실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로마 사회가 목욕 문화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제기하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들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로마 사회가 목욕 문화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제기하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들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당시의 의학 지식은 이러한 비극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의사들은 숙련된 외과 의사, 정교한 양리학자, 그리고 인간의 해부학과 생리학에 예리한 관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골절을 치료하고 백내장 수술을 하고 다양한 질환들을 놀라운 성공률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염성 질병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그들이 가장 찬양받는 제도에서 번성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 살인자들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무력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질병 노출의 계급적 차이는 이 이야기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합니다. 자신의 집에 사설 목욕탕을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로마인들은 공공시설에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안전했습니다. 가장 붐비고 가장 잘 관리되지 않은 목욕탕을 사용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깨끗한 물과 위생적인 시설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얻었고 목욕탕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동시에 더 위험하면서도 더 유익한 복잡한 딜레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위험들과 함께 살아가는 심리적 영향은 깊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목욕 안전을 둘러싼 정교한 미신과 의식들을 개발했습니다. 올릴 특별한 기도, 착용할 행운의 부적, 목욕을 피해야 할 특정한 날들. 이러한 관행들은 의학적 가치가 없었지만 무작위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위험들에 직면해서 심리적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알려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공학적 해결책들은 독창적이었지만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은 물의 순환을 보장하는 오버플로우 시스템을 만들고 정화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특정 재료들을 사용하고 오염을 줄이되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는 유지 보수 루틴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그들의 지식 너머에 존재하는 위협에는 여전히 취약한 채로 남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비극적인 것은 로마 목욕 문화의 바로 그 성공이 더 안전할 수도 있었던 대안적 접근법들을 개발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거의 반역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의 문명을 정의하는 제도들을 포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무릅쓰려 했습니다. 마르쿠스가 그날 저녁 목욕탕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는 자신이 방금 참여한 미시적 생존 게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축복받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의 몸은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느껴졌고 그의 사회적 연결들은 강화되었으며 그의 영혼은 로마 문명의 고대 의식을 통해 새로워졌습니다. 그가 2주 후에도 생존할지는 그와 그 시대의 가장 박학한 의사들조차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달려 있었습니다. 로마 공학의 웅장한 업적과 전과학적 의학의 치명적 현실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아이러니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로마인들은 공중보건에 대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기념물들 중 일부를 창조했으면서도 그들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잠재적 재난으로 바꾸는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는 취약한 채로 남았습니다. 이는 가장 진보된 문명조차도 인간의 운명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에 대한 이해만큼만 강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르쿠스가 그의 정교한 목욕 의식을 마치고 대리석 홀들 너머의 일상세계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로마 생활의 일상적 리듬은 저녁을 향한 부드러운 전환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대해 저를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는 것은 그 경험이 단지 그의 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그의 공동체, 그리고 로마 문명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에서 그의 위치와의 전체 관계를 얼마나 깊이 변화시켰는지입니다. 저는 로마 문화의
이 측면을 수년간 연구해 왔는데 지금도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들이 단순한 목욕이라는 행위를 인간 경험의 모든 차원을 아우르는 총체적 실천으로 승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목욕탕은 단순히 위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생에 관한 것이었고 도시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매일 씻어내고 새롭게 재생되어 상쾌함을 되찾으며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들과 다시 연결되는 일상적 기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복합시설의 마지막 방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피부는 몇 시간의 세심한 관리로 윤이 나고 그의 근육은 극한의 온도와 물리적 치료로 이완되었으며 그의 마음은 친구들과 동료 시민들과의 의미 있는 대화로 맑아졌습니다. 이것은 그날 일찍 목욕탕에 들어온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완전하고 근본적이어서 로마인들은 그것을 일종의 일상적 재탄생으로 여겼습니다. 로마 목욕 문화의 천재성은 인간이 단순히 육체적 존재도 아니고 단순히 사회적 존재도 아니고 단순히 영적 존재도 아니라는 이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진 존재이며 진정한 웰빙을 위해서는 이 모든 차원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온도를 거쳐가는 정교한 과정은 단순한 생리학적 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복력, 적응, 그리고 불편함을 견디고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갈 때 얻는 보상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는 구현된 철학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 일상적 의례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인들은 현대 웰니스 산업이 이제서야 재발견하고 있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을 돌보는 것이 마음을 돌보거나 인간관계를 돌보거나 공동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돌보는 것과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었고 목욕탕의 일상적 실천은 이러한 연결을 강화하여 로마 문명을 더욱 탄력적이고 더욱 결속력 있고 더욱 뛰어난 성취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상적 재생의 심리적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광대한 제국을 운영하고 끊임없는 정치적 음모를 헤쳐나가며 현대적 편의시설이 없던 시대에 복잡한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매일 완전한 심신의 리셋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다른 문명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로마 생활의 요구들, 비즈니스든 정치든 가족관계든 을 처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자기 관리의 이러한 일상적 실천에 대한 헌신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목욕탕에서 보낸 시간은 이기적인 방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명의 시민권에 따른 책임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였습니다. 공유된 목욕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된 사회적 유대는 수세기의 도전을 통해 로마 사회를 결속시키는 데 도움이 된 상호 지원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극한의 온도를 견뎌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될 때 공식적인 제도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로마인들이 개인적 재생의 이 정교한 시스템을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점입니다. 온천욕, 사회적 연결, 신체적 관리의 기본 경험은 부유한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자유민, 노예, 심지어 도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제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평등은 아니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전례 없는 공유된 문명의 한 형태였습니다. 목욕의 일상적 리듬은 단순한 시간 관리를 넘어서 로마 사회 전체를 하나로 묶는 공통의 시간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국 전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중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의례에 참여할 때 그것은 로마의 정체성과 가치를 강화하는 일종의 집단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은 단순히 자신의 필요만 채우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문명 자체를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유지하는 일에 참여하는 구성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경제적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목욕 복합시설의 건설과 유지, 수천 명의 전문 인력 훈련과 고용, 오일과 향수 등 각종 재료의 생산과 운송, 이 모든 것이 제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고용과 경제적 번영을 창출했습니다. 목욕탕은 단순히 풀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번영을 지탱하는 경제활동의 생성자였습니다. 목욕 문화가 이끈 기술적 혁신은 로마 공학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문명 전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욕탕을 위해 개발된 하이포카우스트 난방 시스템은 군사 공학, 가정 건축, 산업 적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욕 복합 시설에서 완성된 물 관리 기법은 수로 설계, 도시 계획, 농업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목욕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로마 문명을 수많은 방면에서 더욱 능력 있고 편안하게 만드는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문화적 영향은 로마 국경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제국이 확장되면서 로마의 목욕 관습은 브리튼, 갈리아, 게르마니아, 북아프리카, 중동으로 퍼졌고 로마의 가치, 사회적 관습, 기술적 지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러한 관습을 자신들의 문화와 융합시켜 로마 전통과 토착 전통이 서로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창조해냈습니다. 목욕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적, 건축적 성취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창조적 업적 중 일부를 나타냅니다. 치솟는 돔, 정교한 모자이크, 정교한 조각 프로그램, 그리고 목욕탕을 위해 개발된 혁신적인 공학 솔루션들은 로마 멸망 후 세기 동안 유럽의 예술과 건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기능적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원과 지식, 그리고 야망이 완벽하게 결합했을 때 인간 문명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마르쿠스는 복합시설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목욕 경험의 효과를 지니고 다녔을 것입니다. 개선된 혈액순환은 몇 시간 동안 그의 정신적 명료함을 높여주었을 것입니다. 방문 중에 강화된 사회적 연결은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그의 사업과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온열 경험에서 얻은 심리적 재생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도전에 대해서도 정서적 회복력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로마 목욕의 의식적 측면은 개인의 경험을 더 큰 우주의 리듬과 연결시켜 사람들이 우주 질서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가열과 냉각, 긴장과 이완, 개인적 집중과 공동체 연결의 일일 죽이는 로마인들이 자연과 사회 전반에 걸쳐 작동한다고 본 더 큰 패턴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이러한 더 큰 힘들과 일치시키고 개인적 관심사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해서 힘을 끌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의학적 이점은 과학적 용어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이고 중요했습니다. 극한 온도에서의 심혈관 조절, 오일 트리트먼트와 각질 제거로 인한 피부 건강 개선, 휴식과 사회적 연결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적절한 열 자극으로 인한 면역체계 강화, 이 모든 것이 정기적인 목욕에 접근할 수 있었던 로마 시민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장수에 기여했습니다. 마르쿠스가 로마의 저녁거리를 통해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몸이 새로워지고 정신이 재생된 그를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일상의 끝을 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의 안녕을 공동체 번영과 개인적 재생을 문명적 성취와 신체적 보살핌을 영적 충족과 연결시킨 순환의 완성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인간 역사상 전례 없는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알고 있던 가장 성공적인 문명을 건설하고 유지하면서도 인간 필요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일상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이 성취의 유산은 오늘날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인상적인 유적지를 훨씬 넘어 확장됩니다. 그것은 모든 스파 리조트, 모든 웰니스 센터, 사람들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신과 서로 재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는 모든 현대적 시도에서 살아갑니다. 로마인들은 한 문명이 모든 차원에서 인간 번영을 체계적으로 추구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문화의 가장 위대한 성취가 단순히 기념비나 군사적 승리나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성취는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삶을 살고 도전 속에서 의미와 재생을 찾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만큼 유연하면서도 수세기 동안 지속할 만큼 강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일상적 관행들에 있었습니다.
로마 목욕탕에서 올라온 증기는 단순히 가열된 수증기 이상을 운반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공동체를 돌보는 것과 별개가 아니며 개인적 웰빙이 문명적 성취와 별개가 아니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운반하는 이 몸을 돌보는 단순한 일상적 관행이 가장 혁명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꿈, 대화, 연결, 그리고 재생된 정신을 운반했습니다. 오늘 밤 고대 로마의 대리석 홀과 뜨거운 물을 통한 우리의 특별한 여행이 끝에 다다르면서 당신이 처음에 제가 약속했던 바로 그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한 문명이 인류 역사상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제국의 운명을 형성할 만큼 강력한 일상의 의식을, 우리는 함께 로마 목욕탕이 단순히 몸을 씻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모든 차원에서 인간 번영을 체계적으로 추구할 때 일어나는 심오한 변화에 관한 것임을 목격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들의 지혜는 여전히 지구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온천처럼 흘러갑니다. 돌과 시간을 통해 여행하여 이를 받아들일 만큼 지혜로운 이들에게 그 선물을 제공하는 미네랄과 온기를 운반하면서 말입니다. 표면 아래 깊은 힘에 의해 가열된 그 따뜻한 물에서 우리는 로마 목욕 문화가 우리 현대 세계에 제공하는 지속적인 교훈에 대한 완벽한 은유를 찾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잠시 동안 당신이 그 고대 홀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세기의 인간 재생과 연결을 목격해온 대리석 기둥들을 지나 발걸음을 옮기면서 말입니다. 램프 불빛이 신들과 필멸자들이 물리적 세계와 그 즐거움의 영원한 축제 속에서 함께 춤추는 프레스코화 벽의 깜박입니다. 물소리, 항상 물, 가, 정화, 치유, 재생의 고대 노래를 속삭입니다. 이 유산을 숙고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것은 로마인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도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웰빙이 신체적 편안함과 영적 성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하나의 인간 경험의 불가분한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극한 온도, 공동체적 취약성, 그리고 공유된 재생의 그들의 일상의식은 수세기 동안 제국을 하나로 묶은 유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현대 웰니스 산업은 로마인들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어낸 것을 되찾으려는 현대적 시도를 보여줍니다. 고급 스파 리조트를 방문할 때 차가운 물에서 따뜻한 물로, 그리고 뜨거운 욕조로에 정교하게 설계된 여정을 경험하고 마사지와 아로마 테라피, 깨끗하고 따뜻한 물이 지친 몸을 감싸는 단순한 즐거움을 누릴 때 당신은 자기 관리가 이기적인 사치가 아니라 타인을 돌보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라는 것을 깨달은 대리석 홀의 로마인들로부터 2000년을 이어온 전통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그 유산을 따라가 보면 이 로마의 혁신이 후대 문명들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돔형 욕실과 대리석 플랫폼을 갖춘 터키의 오스만 하맘은 로마 테르마의 설계 원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일본의 온센 전통은 문화적으로는 다르지만 공동 목욕이 몸과 마음의 정화를 위한 길이라는 근본적인 이해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18세기와 19세기의 유럽 대형 스파 도시들, 영국의 바스, 독일의 바덴바덴, 체코의 칼로비바리 모두 치료적 목욕의 로마 모델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현대 세계에서 이런 고대 원칙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현대 웰니스 산업은 본질적으로 로마의 지혜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고급 스파 리조트를 방문할 때 당신은 로마인들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여겼던 것을 정교하게 재현한 버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서 따뜻한 물로, 그리고 뜨거운 욕조로의 단계적 이동, 마사지와 치료 트리트먼트의 조화, 휴식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간 설계. 이 모든 것이 고대 로마의 혁신으로부터 직접 이어진 것입니다. 디지털 연결과 가상, 관계의 시대에 우리가 이런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한국의 찜질방, 스칸디나비아 사우나, 그리고 전 세계 온천 리조트의 인기는 단순한 사치나 자기만족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웰니스는 몸의 편안함, 자연의 힘, 그리고 인간 공동체가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로마인들은 물이 단순한 생필품을 넘어선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은 치유의 약이 되고 신성한 성소가 되며 낯선 이들이 친구가 되고 공동체가 탄생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을 돌보는 것이 마음을 기르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목욕탕에서 이런 모든 요소들은 바닥을 장식한 정교한 모자이크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현대 생활의 여러 도전들, 고립감, 스트레스, 자신의 몸과 타인으로부터의 단절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이 고대 웰니스 선구자들로부터 깊은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치유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예술이라는 것을, 진정한 럭셔리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위대한 혁신은 종종 가장 단순한 것들이며 수백 년간의 인간 경험을 통해 다듬어진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다음번에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담글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근육에서 긴장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며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당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치유 의식 중 하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로마인들이 우리가 지금 재발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을 돌보는 단순한 행위가 자신과 타인과의 더 깊은 연결을 만드는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그런 의도적인 마음가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로마인들은 우리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온천에 녹아있는 광물이 우리 몸을 흐르는 것과 같은 성분이라는 것을, 뜨거움과 차가움, 긴장과 이완의 리듬이 생명 자체의 패턴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깨달음이 단순히 머릿속 생각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체험되고 경험되며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종종 단편적이고 급하게만 돌아가는 것 같은 세상에서 로마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은 여전히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우리 몸과 다시 연결되며 따뜻하고 깨끗한 물 속에서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단순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 실제적인 공간과 상징적인 공간 모두 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황혼 무렵 고대 로마의 이런 풍경을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등불이 환하게 비추는 목욕탕, 증기가 피어오르는 소리와 어우러진 부드러운 대화 소리, 잘 관리된 몸과 맑아진 정신에서 느껴지는 깊은 만족감을 말입니다. 당신이 이 계속되는 이야기, 따뜻함과 물의 고대 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타인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혁명적인 행위임을 이해한 인류의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인들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땅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온천처럼 변함없이 새로우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그들의 선물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산을 기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의 시간을 초월한 무언가를 기립니다. 우리의 치유 능력, 공동체를 위한 능력, 우리의 하루를 통해 우리를 운반하는 이 몸들을 돌보는 단순한 행위에서 신성한 것을 찾는 능력을,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로마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가세요. 변화는 거창한 행위가 아닌 매일매일의 회복과 연결의 실천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하루의 긴장이 따뜻한 물에 녹는 소금처럼 풀어지게 하세요. 이 이야기가 수세기와 문명을 거쳐 인류가 항상 같은 치유, 같은 공동체, 그리고 어떤 시련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평온의 순간들을 찾아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길 바랍니다. 고대 로마로의 이 여행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 대리석 홀들을 상상하며 일상의 회복에 대한 그들의 지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다면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목욕 문화의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우리의 자기 돌봄과 관계 맺기에 어떻게 더 많은 의도성을 담을 수 있을까요? 이제 목욕탕은 문을 닫았고 등불도 꺼졌지만 그 유산은 모든 자기 돌봄의 행위, 모든 연결의 순간,
몸과 영혼을 정성스럽게 보살펴야 할 소중한 선물로 여기는 모든 선택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내일이 새로운 회복의 기회들을 세상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이 고대의 춤에 참여할 새로운 기회들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며 편안히 잠드세요. 좋은 꿈 꾸세요. 동행하는 여행자 여러분, 회복의 따뜻한 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